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행사의 2부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2부는 100분 토론, 지방자치 2.0 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5분의 패널을 모시고 아주 활발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사회를 맡은 저는 중앙대 공공인지학부 교수 홍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패널을 제가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쪽으로 해서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정진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시의원입니다. 네. 그다음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의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입니다. 네, 왼쪽으로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의 김상미입니다. 네. 다음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왜냐하면 오늘이 서울시가 사실 그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게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그때부터 치면은 굉장히 오래됐고 그 이전에는 미 군정에 의해서 우리가 46년 8월에 서울시 헌장을 발표해서 서울시 의결기관으로 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한 바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 수립 전까지 참사회 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그때는 실시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7월 8일 30년 전 1991년 7월 8일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서울시 의회가 다시 부활돼서 30년 만에 문을 다시 연 그런 오늘이 그런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지난 30년간의 서울시 의회가 해왔던 일을 좀 반추해 보면서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30년을 저희가 준비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30년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런 토론의 내용이 매우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분의 패널 분들께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면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또 너무 길게 해주시면은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꼭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패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년이 됐는데 서울시 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기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사전 의견에서도 나온 게 의회가 한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노정한 가장 큰 한계점을 꼽는다면 무엇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가장 관심사를 잘 대피했고 해결하는데 가장 잘 대응했다. 아까 이제 가장 잘한 일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런 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신 우리 정 의원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행사가 우리 3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인데요. 저는 우리 서울시가 지난 30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단언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정진을 위해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요.
추진해 온 결과 지난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가지고 1년 2022년 1월 13일 날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국회 그리고 대중앙정부가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시의회 운영을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 중앙정부의 이런 기준이라든가 지침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 부분도 수많은 제도 개선을 해왔다는 것도 하나의 저희의 그 기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서울시의회에 다른 그 지방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입법 담당관실이라든가 예산 정책 담당관실이 저희가 선도적인 의정 활동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지방의회에서도 이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속속들이 들여세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서울시에는 다른 지방의회에 새로운 제도를 전파하는 롤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기여한 점이 있는데 저희 한계로 하면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조직과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집행부 권한이라고 해서 아예 지방의회에서 발의조차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좀 이렇게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생생한 그런 그 문제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서울시 의회가 가장 큰 이 장점이자 성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또 금 박사님 예, 금창호입니다. 그 의원님이야 그 서울시 의원의 의회에 몸담고 계시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진짜 차별화된 어떤 선도적 역할을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 서울시는 어쨌든 특례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처만 하더라도 부산시가 2급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 3급이에요. 근데 서울시는 1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쨌든 서울시가 갖고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의 어떤 제도적인 특례를 감안을 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은 그 제도에 걸맞는 더 큰 어떤 역할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서울시가 잘했거나 못했거나라는 것들을 당연히 이제 그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그다음 또 집행권을 적절히 감시, 그다음에 그 통제하는 어떤 그런 역할에만 둘 것이냐, 그것보다는 아마 서울시가 좀 더 차별화된 어떤 역할들 이런데 좀 초점을 두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서울시가 그동안 어쨌든 그냥 뭐 전반적으로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되 그래도 좀 서울시가 했었던 그 지난 30년간의 과정 중에 이거는 참 괜찮았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96년도입니까? 주민감사 청구제도 아마 서울시의회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실 이 제도는 거의 뭐 지방자치의 그 뭡니까 일반화됐던 제도로 정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참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님들은 참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무상급식 서울시가 투정을 통해서 그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전체가 확산되는 그 선봉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차별화된 어떤 족적을 남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한계 부분인데요. 한계 부분은 아까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한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인데 그런 한계들 가운데서도 실제 서울시 의회가 의회의 그 본연의 어떤 역할들 이걸 수행하기 위한 충실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분들이 그렇게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지금 아마 가장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안이 뭘까요? 결국 이제
코로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의회가 집행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실제 서울시정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키 역할은 서울시의회가 해줘야 되는데, 과연 서울시 시정이 그런 역할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서울시의회도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그 뭡니까 문제들을 그 분담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예, 그 의원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그냥 바로 예. 아니 다른 분들도 얘기가 있으니까요. 예, 바로 또 이 서울시가 여러 가지 특례도 받고 있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긴 한 것 같지만 충분히 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또 이렇게 반론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기우 교수님 예. 그 서울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식견이 있으신데. 그 서울시의회가 선포했던 것 중에 기억에 제일 남는 거는 이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하게 국정감사를 하려고, 원래 이제 자치사무에 대한 건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거부해서 정치적인 분권을 시도했다,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희망적이었고 이렇게 봤는데, 그 후에 이제 이래 활동을 보면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이구나 10주년 그 기념행사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국회를 닮지 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야 서울시의회를 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겠더라, 이런 쪽으로 좀 활동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국정감사 거부 이후에 이렇게 활동한 상황을 보면 뭐 제가 아까 뭐 제도 개선도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내부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뭐 보좌관 문제라든지 무슨 그 직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써서 막상 그 시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아픈 부분을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부동산 문제, 뭐 이 전세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시의회는 그 우리 권한 없다 이라고 그냥 그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자치경찰이 저게 뭐 자치경찰이라 하기는 문명국가에서 없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내놨는데도 시의원들이 다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렇게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 지방 정치를 선도한다는 서울시의회에서 그 침묵한다는 건 뭐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말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침묵 지키면 그거는 존재의 의미가 상당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비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서울시의회에 특별한 기대가 있고 정말 지금 근데 다행히 국회보다는 지방의회가 신뢰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지방의회도 모든 공공기관 중에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 중에 하나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이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편으로는 시민이 절실한 문제를 권한이 있건 없건 건드리고 권한이 없으면 쟁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 그 내부 문제, 뭐 예를 들어 보좌관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시민들의 결정에 맡기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보좌관 문제 특히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보다 큰 뭐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는 조금 작구나. 그렇지만 거기는 국가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다 보좌관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서울시만큼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도 없어요. 뭐 여기 대학이 몇 개입니까? 이런 널려 있는 자원, 전문가들 뭐 이런 걸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는 게 맞고, 그래서 좀 더 민생, 정말 시민이 절실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서울시의회로 되면 국회도 좀 서울시의회를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한테 발언 기회는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송강태 교수님, 예.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방이 가만히 있는데 중앙정부가 알아서 자치 권한을 넓혀주고 지방에 권한을 주고 아니면 뭐 의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어디에선가 좀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모험적으로 어떤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요구를 했을 때에 그것이 반복되고 누적되었을 때에 제도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보면은 서울시 의회가 뭐 그 여러 가지 지방자치 기여한 점이 있지만은 도전적 모험적으로 의회 위상 제고의 어떤 제도 도입을 시도했는데 이게 이제 제도화되는 그런 것을 몇 건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회의 전문화 추구를 뭐 이제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는 다른 지방 의회에 비해서 전문 인력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기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직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서울시 의회 사무처의 직원이 388명인데 일반직은 203명이고 별정직이 9명이고 임기제가 125명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50명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반직이 아닌 비일반직이 뭐 대체로 이제 뭐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48%가 되어요. 이렇게 유연하게 전문직을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지방의회는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의회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회가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의원이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의회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의회 사무처 기능이 깨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회가 여기에 상당한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정활동 지원 전문 인력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게 기존의 제도 속에서 움직였을 것 같으면 아마 이게 지금 이 정책 지원 의정 지원 인력이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 2006년부터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해가지고 정책 조사원 제도 하는 거를 갖다가 서울시 의회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 정부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정책 조사원 제도를 했고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위법성이 지적돼서 2011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의회에서 다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50명 채용을 해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이제 거부했던 건데 50명을 해서 그것은 좀 부족하니까 40명을 추가로 또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이 정책 지원 인력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어떤 그 좀 모험적이고 지원 인력을 좀 늘리고 지원 인력을 좀 어쨌든 전문화시키고 하는 쪽에서 가만히 그냥 행정안전부가 해주는 대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뭘 제도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좀 더 도전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제도를 바꾸는데 경험상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의회가 노정한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인가? 사실 저는 창원에서 왔는데 예전에 서울에 있었지만 지금 좀 감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엔 이게 이제 의회가 이걸 노정했다기보다도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무엇이냐 보면은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부터 지금 8번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서울시 의회의 경우에 의회에 정당 공천을 하는데 이 정당의 어떤 구성비가 어느 정도 경쟁적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한 정당으로 확 쏠리고 이렇게 돼서
사실 그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91년도 지방의회가 구성됐을 때는 민자당이 110명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 뭐 신민당은 21명, 민주당이 1명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년 4년 이후에 이루어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또 역으로 122명을 차지했고 민자당은 11명을 차지했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요. 그냥 확확 바뀝니다. 이래서 지금도 지금 보면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2명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이 6명에 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정당 구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정당 선거라면 나름대로 정당 간의 어떤 경쟁이 일어나서 좀 더 그 어쨌든 주민들에게 정책 경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정당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제가 창원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예를 보면은 과거에 일당이 계속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사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참 이거는 뭐 서울시 의회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서울 시민들이 이제 어쨌든 선택한 결과인데 좀 안타까운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미 원장님. 네. 저기 원장님 발언 듣고 제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 30년 전 오늘 서울시 의회가 부활하면서 제1회 임시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48회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거기 개회사를 보면 의장님께서 1961년 1월 13일 날 47회 임시회를 끝으로 폐회되었던 서울시 의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개최하는 것을 굉장히 감개무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의회는 1999년에 300년 만에 부활이 되는데요. 그때 그 개원사에서 1707년 3월 25일 폐회되었던 스코틀랜드 의회를 여기서 다시 개회를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서울 시민을 위한 지방 정치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서울시 행정만이 오로지 존재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부활되면서 제48회 임시회부터 최근 300일의 정례회까지 총 254회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장처럼 단독 결정이 아니라 110명의 지방의원들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론장을 형성해서 민주적인 시민민주주의 절차, 수구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모든 정책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까지 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니까 총 805건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금창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0년에 친환경 급식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상급식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가 존재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자치 역사를 쓰고 있고 그거는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공개되어 있어서 읽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겨지고요. 가장 큰 한계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의원이나 의원 대표제를 표방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 약 의회를 해서 서울시 의회의 권한이 매우 약하게 설계된 게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의원님 답변을 좀 듣기 전에 이규 교수님께서 또 그 추가적인 의견을 지금 말씀하셔갖고요.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제 기능을 지금 이 상태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시민의 대표성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대 지방의회 보면 그 정당 지지율이 그 21%입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2석이었거든요. 그럼 2%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그때 당시에 57%의 지지를 받았는데 의석은 102석 해가지고 75%를 차지했거든요. 이건 민의가 완전히 왜곡된 거죠.
8대 의회 보면 41% 그 민주당하고 그 한나라당하고 지지율이 같아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조금 높았어요. 한 1% 가까이 높았는데 그 의석을 보면 한나라당이 27석, 민주당이 79석,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건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또 지금 원래 10대도 아까 송하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 51%인데 의석은 92%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24%를 차지했는데 의석은 6석으로 5%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지방이 중앙의 제도나 정치를 선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려면 서울시 그냥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의회가 선거법 개정해 주세요. 다음에 또 바뀔지 모릅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거꾸로 확 그냥 뭐 한 자릿수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는 시민의 대표성을 왜곡하고 이거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지지도 하고 의석이 균형을 이루도록 비례하도록 이걸 만들어는 그걸 만드는 방법에는 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대선거구제를 도입해가지고 이런 폐단을 고치는 그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서울시뿐 아니라 지방의회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회도 지난번 선거법 개정한다 해서 완전히 이거 뭐 왜곡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의석수가 지금 국민의 지지율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먼 미래를 보고 반드시 고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그 벌써 뭐 그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 토론자들께서 그 질문을 더 확대하시고 아주 잘 그 흥미롭게 끌고 가 주시는데요. 서울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해서 다른 지자체, 지방의회에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장점도 분명히 말씀들 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더 선도적이 되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법률을 바꾸는 데까지 더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 그러면 한번 발언 기회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예. 저는 오늘 30주년 기념 토론회여가지고 보통 생일 맞을 때는 부담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치열해진 것 같아가지고 예. 앞서 우리 저기 네 분 그 토론자들께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이기우 의원님께서 그 우리 그 지방계 서울시의회 구성 자체가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왜곡돼서 구성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각 그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중심의 지방의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하는데 과거에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동일한 기준을 잣대를 대가지고 뭐 비례대표제라나 한다고 해도 저는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지방 의원을 뽑는 그 기준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저 금창호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시가 뭐 사무처장 1급 때 특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특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물론 이제 일정 부분 뭐 저도 이제 똑같은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부터 언론 노출 빈도가 커졌습니다. 과거에 그 우리 같은 당 시장이실 때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그 좋은 조례를 내든 간에 언론에서 아예 다루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관심을 갖고 대표적인 게 이번에 저 서울론이라든가 안심워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묻힐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언론에서 이제 밝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우리 저기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께 더 시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보시면은 그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선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서울시의 차원에서도 이런 소통 부분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좌관제나 인사권 독립 문제와 같은 그 내부적인 문제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민생을 좀 고민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두 개를 떨쳐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 보좌관 생활 14년을 하고 지금 지방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 지역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두 일정을 뛰고 여기 와서 하고 또 가면 또 지역에 가서 해야 되고요. 저녁에 또 조례안 보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1인 다역을 해야 되거든요. 심한 경우는 자료 하나 분석하는데 보통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할 때는 분석을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님께 드리면은 의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아 이건 문제점이라는 걸 찾았거든요.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찾아야 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하다 보면 저희가 솔직히 대표가 돼서 저는 단순하게 저희가 조례 만들고 감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아니고 민생과 연결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단순히 조례 만들고 예산 감시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준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이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서울시에 뭐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뭐 하느냐 말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제도적인 그걸 해주신 다음에 아 그래도 당신들이 못하면 당신들 능력 없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놓고 당신들은 서울시의원들이고 그 특례를 받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하시면 이거 저희는 슈퍼맨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얘기한 게 자가 진단 키트 도입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설에 그거 한 다음에 자유롭게 좀 이렇게 완화시키겠다. 저희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가 잘못된 시그널을 줘가지고 확진자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방역 완화 지침 발명했을 때 뭐 서울형 방역 지침 했을 때 저희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그 집행부 오세훈 그 집행부가 그걸 닫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박원순 시장 때 가장 그 정책에 반대하고 앞장서 가지고 했던 사람이 제가 아닌가 생각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했을 때 그때 저희 그 시의원들 자체가 부결을 시켰고 그걸 올라왔는데 또 반대 토론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표결까지 갔었는데요. 단순하게 당의 문제 아니고 그거는 시의원의 그 자질이라든가 어떤 생각의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생각의 문제를 단순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 국민의힘이 몇 명 이렇게 그 산술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우리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책을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그 실제 이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또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하고는 차이점이 또 많다는 것을 또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제가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당 공천제와 관련해서 주민 대표성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좀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지방의회의 성별이라든가 연령의 상태를 보면은 사실 다양한 성별, 그러니까 남녀가 좀 어느 정도 비중이 맞고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민선 8기 서울시 의회 구성을 보면은 여성 의원이 23%에 불과하고요. 20, 30대 의원은 9%에 불과합니다. 물론 연령이 모든 것을 나타내 주진 않지만 그래서 지방 분권에 시민 의견 중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지방 분권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소외되는 것 같다. 청년들의 참여가 좀 제도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도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지방 의원의 성별이라든가 또는 연령의 다양성을 높이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상미 원장님. 예. 저는 지금
서울시 의원 여성 비율이 23%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91년에 여성 비율은 몇 프로인가 했더니 132명 중에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3%라고 증가한 거는 절대적으로 정당 공천제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비율은 91년에 20대는 가수 이선희 의원 단 한 분이었고요. 30대는 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40대의 청년 의원이 총 8분으로 0.606,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9%로 증가가 됐지만 지금 서울 시민이 지적했듯이 서울시의 청년의 의견, 목소리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라는 기준을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9%니까 6%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청년 할당제를 추가하거나요. 아니면 지금 지방의원 피선거권이 25세인데 더 밑으로 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의원은 300만 원의 기탁금과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되는데 이를 선거 때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청년 유권자가 3분의 1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그 기반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고요. 여성은 더 반영되는 게 좋겠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남녀동 수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할당제인데 프랑스는 이 할당제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해가지고 위헌으로 판결이 돼서 그러면 인구의 구성은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이니까 남녀동 수제를 하자 해갖고 지방의회에 약 40%대의 의원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양성평등 기본법의 제5조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또 신선하게 비례대표제 청년 할당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게 우리 이제 20대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송광태 교수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 쉽지 않은 그 논의 같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지금 현재 그 여성 의원 비율이 23%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전국 평균은 지금 19.3%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치이고요. 제가 과거에 그 91년 선거부터 그 이렇게 쭉 시계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성 의원 비율은 광역의회의 경우에 한 25도 정도 기울기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기복이 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제도적인 변화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은 비례대표제 10%에서 홀수를 갖다가 여성으로 공천했던 것이 이제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47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현재 그 이제 한 명씩 어쨌든 여성을 공천하도록 의무가 돼 있죠. 요게 또 이제 역할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뭐 프랑스가 이제 어쨌든 그 여성 할당제를 해가지고 남녀 동수법을 적용한 것은 프랑스는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성 의원을 상당 부분 이제 확보하는데 우리는 지금 비례대표제가 10%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제도적으로 그 범위를 좀 넓히려고 하면은 사실 비례대표제를 좀 더 늘리는 방법.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아까 이기 교수님 말씀대로 현재의 틀 속에서 그걸 하려면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도 국회의원도 지난번에 이제 똑같은 문제 봉착했는데 결국은 방법은 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저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구단위로라도 좀 광역화하고 이게 뭐 전국 저기 서울시 전체를 갖다가 서울시는 사실 이게 그 도시 전부 도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로 해도 저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그게 정 안 되면은 구단위로라도 좀 이렇게 선거구를 좀 넓히면은 사실은 지역구 의원 숫자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나오지 않는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례대표제를 늘리면은 여성 할당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공직선거법 47조에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한 명씩 여성 추천 의무화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이제 이걸 한 뭐 2명 정도로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지방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그 인구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들어가는 숫자로 보면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대, 30대가 우리나라처럼 이 선거 때마다 이 교체율이 거의 뭐 그냥 한 7, 80% 되는 이런 어떤 모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정 환경에서 과연 그걸 자기 인생을 갖다 거기서 선거를 통해 돈을 들여가지고 들어가서 실패하면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20대, 30대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청년 할당제를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인 수준에서 20대, 30대가 자기 인생을 거기에서 승부를 걸기에는 너무 위험한 재선의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런 어떤 환경이 우리 지금 현재의 지방의 어떤 그 환경이 아닌가, 이제 지방선거의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이 지방의원직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좀 매력적이 될 정도로 어떤 보수나 사회적 인식이 돼야 되는데 뭐 이게 지금 저 우리 사회자님 유급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걸 지금 뛰어넘었는데 사실 보면은 월정 수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뭐 이제 보호자관 하시다가 오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호자관 했을 때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렇죠? 보호자관 내가 지금 우리 지금 제가 지금 가르치는 제자 중에서도 보호자관 하다가 뭐 지방의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왜냐? 생계가 안 되는데 그것도 뭐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여건이 좀 좋아져야 지방의원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그 선거구의 광역화 문제, 또 새로운 또 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규 교수님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이크를 키셔야 됩니다. 마이크. 개청이나 이걸 다 대변하면 좋죠. 근데 이거를 모두 다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업별 균형, 또 그다음에 뭐 재산별 균형, 그 대표성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고 그 남녀 간의 그 균형 뭐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고 그건 맞추되 딴 거는 공천해놓고 이걸 판을 벌려보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지금 20대, 30대가 확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공천 과정에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토론이니까 조금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조금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지방 그 의원의 지방 정치인의 직업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정치가 직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미국의 텀 리밋을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주된 주장이고 미국의 상당수 주 의원들이라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미 도입된 데가 많죠. 그래서 그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다시 나와서 생업에 종사하는 이것이 이제 건전한 정치 문화가 아닌가 이 반론 삼아 그냥 얘기를 해봅니다. 예, 사실 그 패널 분들께 제가 사전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들을 때 단서를 달았습니다. 참고 사항이고 이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 왜 뛰어넘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그다음에 금창호 박사님. 예, 저도 그 사실 이규 교수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던 것은 결국은 할당제라는 제도적인 조치입니다. 제도적인 조치인데 물론 뭐 성별 대표성, 그다음에 연령별 대표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한데 이게 저 뭡니까 뭐 지금 논의되는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라서 어떤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도입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제도가 안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뭐 그 성별 혹은 또 연령별 비율을 대표성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과연 이 그 뭡니까 대표성을 도입하는 게 필요한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 성별 대표성은 어쨌든 뭐 기존의 제도도 있었고 그다음 또 이것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이규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연령별 대표성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의 대표성을 높인다 그러면 아마 다른 연령들이 우리는 왜 대표성이 보장이 되지 않느냐 제도적으로라고 또 저 뭡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 옆에 계십니다만은 사실 서울시 의회를 비롯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정당의 공천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됩니다. 사실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제도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정당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그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뭐 어쨌든 아까 이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서울 시민 유권자들의 그 뭡니까 의사와 그다음에 서울시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 확정된 의원들의 수가 비례하지 않아서 이거는 의사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보면은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자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자 이 양자를 놓고 대부분 뭐냐면 정당 지지율이 갈리는 것에 따라서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결정되는 게 그 일종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경향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이든 아니면은 그 뭡니까 국민의힘이든 이쪽에서 나름대로 뭐 그 당 내부적인 어떤 공천 후보자 저 공천 시스템 여기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손질을 가하면은 실제 지금 현재 그 청년들이 원하는 일정한 어떤 결과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화되는 어떤 제도보다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어떤 접근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또 실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 의원님께서 한번 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제 30%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도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임명직과 선출직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잘못해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청년 기본법상 청년이 만 34세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원 당규에 따르면 청년이 만 45세입니다. 일례로 또 들어보면 제가 옛날에 경북에 한 저기 곳에 갔는데 청년위원장을 만나셨는데 50대 후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청년위원장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없대요. 없어서. 예. 자, 그런 기준으로 딱 본다고 하면 자, 문제는 뭐냐면 나올 수 있는 청년이 있어야 되고 나오고자 하는 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공천권을 준다던가 여성 보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군 단위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나올 수 있는 여성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그 공천을 안 시켰을 경우에 그 정당에서 추천했을 때 그걸 무효화시키도록 지금 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성 후보자를 찾기 또 어려운 문제도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떤 엄격한 뭐 기준을 해가 제도적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우리 금창호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민주당도 당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 1인과 저기 청년 1인을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년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가장 저도 선거 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돈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경선 한번 치르려고 하면요, 또 뭐 들고 그 다음에 저기 사무실 얻는데 이거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저희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대 청년이 선거를 치르려면 몇 천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도 또 비슷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 당 차원에서도 물론 공천할 때 좀 이렇게 좀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여성 발전 기금이 아마 그 정당 보조금 갈 때 몇 퍼센트가 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그런 발전 기금도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경선을 할 때 뭐 경선 비용을 아예 안 받는다든가 그리고 청년 후보를 할 때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그 지원금을 더 많이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 돈 문제를 좀 떨쳐주게 해주고 이 청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당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선거 치를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선거 공영제를 해가지고 돌려받는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엄격합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가 쓰는 돈의 절반 정도밖에 못 돌려받거든요. 이게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나가는 돈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돌려주다 보니까 거의 나가면 절반 정도밖에 돌려를 못 받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 청년들은 결국에는 4년 동안 저희가 월급 받은 아까 저기 우리 송강태 교수님도 말씀했는데 제가 보좌관 때보다 시원하고 나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연봉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에 번 거하고 생활비 빼고 남은 걸 가지고 그 돈 모아서 저는 내년에 선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4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르는데 4년이 지나서 당선되냐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청년 당시니까 한번 나가봐라고 했을 때 과연 나갈 수 있는 청년이 몇 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제도적인 지원책들이 먼저 선행돼서 충분한 인재풀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청년과 여성의 비율을 좀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좀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또 그 사실 이런 내용은 교과서에 있지도 않죠. 예, 저희가 생생하게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당에서 그러니까 청년이 되는 거 이전에 청년이 정치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선거 비용에 대한 것을 좀 보존해 주는 문제를 청년들한테는 더 우대적으로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 이제 이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이게 직업으로서의 정치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제가 유급제 문제를 약간 건너뛰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랑 다 관련시켜서 나오는 게 지방의원의 이제 책임성, 윤리성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제가 그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유급제가 시행된 민선 5기 때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윤리 강령도 만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지방의원의 윤리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됐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전면 개정된 우리 일부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나누던데요. 그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의무화됐거든요. 이것만으로 그러면 윤리 책임성 이게 확보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좀 걱정하는 부분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는 다시 마지막으로 또 발언 기회를 드릴 거고요. 지방의원의 책임성 확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금창호 박사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했는데 먼저 기회 주신 게 두 번째 같은데. 저 사실 유급제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일종의 보수가 지급이 되니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직을 좀 금지하라라는 게 아마 결국 이제 책임성의 문제겠죠. 이걸 강화하는 게 제도적인 장치고 또 접근이었었는데요.
나중에 뭐 딴 분들도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늘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니 지문에도 그래 돼 있습니다만은 지방 의원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다음 또 그 빈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국회의원하고 예를 들어서 1인당 비율로 한번 따져보자. 1인당 비율로 따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300명밖에 없으니까 실제 그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 또 언론에 어떤 보도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이렇지만은 지방의 의원들이야 뭐 서울시 의회를 비롯해서 기초의회까지 몇천 명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국회와 지방의회를 1인당 비율로 소위 말하는 그 부정부패든 아니면 뭐 뇌물 사건이든 이걸 아마 계산을 한다면은 오히려 국회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청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양적인 규모를 갖고 지방의회 의원을 매도하는 이런 어떤 접근이나 인식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윤리특별위원회 외에 또 소위 말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의식이든 아니면 뭐 책임성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냐라는 건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도입된 이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실제 모든 의회 의원들이 모두 다 책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지방의회도 일종의 조직이고 그 조직이라는 것 자체는 그 조직에서 일탈되는 일부의 퍼센트는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새로 도입된 제도니 이 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똑같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절대 다른 시각에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하지만 이게 지방의회만의 문제냐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기우 교수님. 제가 그 윤리위원회 자문위원을 몇 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건 정도 국회의원 징계 그게 이제 원래 어떻게 되냐면 징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그거를 따라서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20건을 의결을 했는데 한 건도 상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들 신분에 관한 거는 뭐 철저하게 서로 이렇게 감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이거 도입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네 번 건의해서 도입한 게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망설였어요. 주민소환제도가 부작용이 심하다고.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통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주민소환제도가 제가 이제 또 그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가서 설득을 했어요. 왜 우리만 하느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여기에 활동하는 분 정도면 해당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대도 무마하고 마침 그때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법안까지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 정치인만 소환을 하는 걸로 이제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주민소환 제도가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왜곡돼가지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 제기 요건도 엄격하게 돼 있지만 그 의결 개표 요건 뭐 3분의 1 이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이번에 뭐 4분의 1로 고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이게 굉장히 일반 주민들로서는 소환 투표에 현장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겁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실화해서 주민들이 통제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이건 물론 국회의원도 함께 확장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례라든가 의결을 했을 때 주민들이 그거를 비토할 수 있는 주민 투표제도 이게 이제
되면 상당히 그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데 우리 주민투표법이 있습니다만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비토할 수 있는 거는 빼놨어요. 그래서 주민투표 없는 주민투표법이라고 저는 이제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갖추어지면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부분 그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다른 시각에서 그 주민 소환제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게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화해도 결국은 거기서 건질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 소환제도라든가 주민 투표제도라든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주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송강태 교수님, 예. 예. 그 지금 국회 얘기를 이규 교수님 하셨는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화한 것뿐만 아니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하고 똑같이 지금 됐네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내년 1월 13일에 이제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때 적용을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은 과거에 우리 이제 지방의회 자체 어떤 위원회의 활동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그 동료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가혹한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규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국은 이제 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하는데 저는 이 책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이행이 책임성인가 아니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명확하는 것이 책임성인가 아니면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책임성인가 아니면은 의정 수행의 행태가 책임성인가 뭐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아니면 소지역주의를 아닌 전체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책임성인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가 책임성 속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뭐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역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보면은 공무원들은 그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여력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위탁교육훈련 하는 게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7조에 교육훈련 경비의 부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30조부터 36조까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도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무원은 예컨대 이 교육을 받으러 저 대학기관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은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서울시 의원 그죠? 그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지방의원에게도 그런 어떤 기회를 줘서 그 사실 대학이나 뭐 하여튼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 때에 재정 지원을 좀 해서 교육의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윤리성과 정치성 그다음에 이제 의정 활동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김상미 원장님. 네, 저는 이번에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에 그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을 심사 징계하기 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에 존중 의무를 삽입을 했습니다.
법에 이러한 그 의무 규정을 하면 이것은 듀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따라야만 하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관계를 보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이 존재 및 판단 가치에 대해서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라든지 지방의회의 윤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내용이 이 법 내용에 암묵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중도적인 규정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여겨지고요. 이번에 또 법에 선거 인사를 제외하고 기록 표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원은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데 지방의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기록 표결제를 하니까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조직적으로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조례를 지방의회가 만들어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3년에 공무원 행동 강령이 지방의원에게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요. 2010년부터 지방의원의 윤리 강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무원과 다른 그 행동 강령은 뭐냐면은 지방의원이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서 공무원보다 세 가지 행동 강령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성희롱 금지를 비롯해서 또 국내외 활동 제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윤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뭐 청렴의 의무라든지 공익 수행 의무라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진에 윤리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을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정당 공천했을 때 하나의 기준으로서 윤리적인 기준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송 교수님이나 김 원장님께서 조금 또 다른 시각에서 교육 훈련의 필요성, 그러니까 윤리를 좀 더 넓게 해석해서 교육 훈련 필요성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미 사실 제도가 있을 만한 건 다 있는 것 같다. 이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람을 추천할 때부터, 즉 공천할 때부터 좀 신경 쓰자 하는 의견인 것 같거든요. 아마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또 의원님께서 그 한편으로는 그 반성도 해가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원 책임성 이거 상당히 중요한 도덕성도 중요하고요. 근데 앞서서 우리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윤리특위위원회에서 하고 뭐 공천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서서 우리 이기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에서 20건 했는데 실제로 통과를 안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안 볼 사람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당신 징계 때려놓고 다음 날 또 봐요.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뭐 자문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윤리특위 한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천 때 뭐 이런 그 부분을 좀 가미해가지고 공천을 실제적으로 그거는 맞죠. 그런데 외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 위원장님에게 충성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윤리적인 문제보다 그게 우선되는 게 지금 공천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도 전에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외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게 들어와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 가더라도 거기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부만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처럼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거를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거나 그 하지 말고 그냥 본회의 회부해가지고 의원들 뜻을 묻게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하면 중간에 윤리특위에서 상정을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좀 지나면은 잊어버립니다. 정치인들 사이 이런 말이 있어요. 부고 기사만 아니면 기사 나오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 달 지나면은 사람 다 잊어버려요. 자, 선거 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또 처벌받습니다. 저는 진짜 그 허위사실 공표는 정말 잘못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투표를 통해 그 사람 떨쳐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이게 그런 사실을 알리는 걸 막고 있거든요. 저는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떨치는 방법은 선거 때 떨치는 방법, 그 전에 공천에서 거르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건 선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당신은 안 되라고 떨치는 게 가장 맞고 적어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처럼 이거를 바로 갑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제도적 장치가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아까 이제 다른 패널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이 걸러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그 공직자들의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또는 의원으로 가고자 하시는 후보들의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오히려 이 윤리의 문제를 주민에 의해서 걸러주는 그게 더 실질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아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큰 맥락에서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그래도 이게 서울시 의회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 가지 문제를 조금 더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인사권 독립이 됐고요.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의회직이 신설돼야 되냐 또 의회직이 신설됐을 때 의회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전히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분의 패널 중에 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의회의 고민에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면 또 안 하시면 안 되니까 금 박사님부터 예, 그 의회 직렬이 신설이 돼야 되냐 아마 그 전제로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서울시 의회에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라고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아마 신설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제도를 만드는 행안부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이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난감한 문제인데 무슨 문제인가니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별도로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의회 직렬이라는 것 자체를 도입을 하면은 서울시에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20명 미만이면 한 12명 정도 있는 뭐 영양군 이런 의회까지도 이게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회 현재 그 사무 인력의 규모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강력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과 100명 미만으로 구분을 해보면 약 한 절반쯤 돼요. 17개 시도가 한 그 절반은 200명 이상이고 그다음 또 절반은 1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기초는 20명이 기준이에요. 20명이. 그러니까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상이냐 20명 이하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20명 이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도를 만들 경우에 서울시만 국한에서의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강력
단위와 그다음 기초 단위 포괄을 해서 사무 직원의 규모가 100명 이상인 의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뭐 10명 단위인 기초 의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의회 직렬이 신설되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뭔가니 순환 보직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승진 적체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도가 마련이 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통합 인사 관리를 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니 실제 강력의회와 기초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강력의회는 인사권 독립이 이 독립의 개념을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기초에 가면은요 이 독립을 두 가지로부터의 독립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뭔가니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 우선적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강력의회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립에 대한 시각이 강력과 기초가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그 서울시 의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직렬 신설에 따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개 자치구가 통합 인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25개 자치구는 또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권 독립에 맞춰서 그 개념에 부합하는 직렬을 신설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단순히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인사권 독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의회 직렬이 생기지 않으면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그러면 의장이 인사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송광태 교수님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발언권을 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그 기관 대립형 모델 속에서는 제가 지방의회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어쨌든 간에 인사권 독립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는 아마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진지하게 이제 다시 구체적인 방법이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회 직렬을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의 승진 기회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독립적인 어떤 직렬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인력을 끌고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려하죠.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3만 명 내외의 그 인구를 가진 뭐 의령 뭐 이런 조그만 자치단체가 있고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가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3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이래 보면은 사실 요즘처럼 공무원 시험이 어려울 때는 저 시골로 이제 지원을 해요. 점수가 낮아도 합격이 되니까 지원해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또 기회를 봐서 창원시로 오거나 아니면 또 경상남도로 이렇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직렬화를 했을 때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그냥 어떤 그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저기 소수의 어떤 의회 사무기구에 있는 곳으로 자기가 지원을 해서 들어가면은 아 이건 내 직장이다.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 그걸 뭐 계속 저기 어디 높은 데로 뭐 다른 큰 자치단체로 옮겨가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직렬화를 시키지 않고 과연 이제 어떤 인사권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그런 데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금창호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이제 그 인사권 독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제가 보건대는 저기 개별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그 안에서만 인사를 하기는 좀 너무 소수이고 하기 때문에 답은 뭐 이게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있겠지만은
최소한 광역 단위 속으로 해서 광역 단위로 해서 기초와 광역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인사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지방 공무원 법도 이제 빨리 고쳐야 되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지금 빨리 어쨌든 고쳐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혀 고쳐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인사권 독립을 방향을 잡았으니까 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기관 대립제 모형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체제 속에서는 빨리 좀 독립을 시키고 의회가 또 과도기를 겪겠지만 혼란을 겪겠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빨리 좀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기우 교수님 이 의회 직렬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좀 지방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의회 직렬 문제를 포함해서 전문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정 활동의 전문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요구되고 이러는데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이 의회직 직렬제를 찬성하는 쪽인데 그게 뭐 서울시 의회도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단위를 넓혀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이 경쟁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경쟁이 되면 아무래도 이 전문성 능력 개발이 많이 되죠. 그래서 선별 기능도 있고 그래서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바람직하고. 근데 이제 저는 전문성이 반드시 전문위원회들과 직원의 전문성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같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세계적인 도시에는 이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의정 활동에 반영할 것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저 지방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문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참여 제도도 이제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좌관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구태여 보좌관을 유지 않더라도 이거를 자문 형태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넓은 인력풀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별히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 여건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의회 직렬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오히려 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상미 원장님 다른 기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권 분립 원리가 비로소 적용된 것이 의장 인사권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은 삼권 분립 원리에 맞지만 집행기관에서 의회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이것은 삼권 분립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 직렬을 신설하면 그러면 의회 사무처 직원은 어떤 의견을 갖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65%가 반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수 직렬로 승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공무원한테도 의회 직렬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77%가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행기관과 단절이 된다. 그리고 비협조가 된다. 그래서 의회 사무처나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 의회 직렬 신설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를 보면 의장의 인사권이 있지만 의장이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요.
4급 이상 공무원이 11명인데 10명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1명을 의장이 임명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 21명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것은 5명입니다. 그리고 1년에 4명 중 3명이 집행기관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의회 직렬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과 기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적인 문제로 별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여전히 그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에는 정확한 그 답을 아직 저희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기 전에 아주 짧게 금 박사님 예. 의견, 제 의견들이 또 예예. 아니 그 저 세 분 말씀하신 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니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의회 직렬이 신설이 돼야 확보가 되는 건지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왜냐면은 사실 뭐 그 인사권 독립 플러스 의회 직렬 신설까지 되면은 더더욱 좋겠죠. 더더욱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직렬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결국은 직렬 간의 그 인사결은 안 하면 승진이 이루어져 줘야 되는데 아까 그 이규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해당 직원들이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사교류의 폭을 넓히게 되면은 거주 이전이 발생이 돼요. 거주 이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로 우리가 통합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에 있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로 가야 돼.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울진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실제 공무원으로서 복무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감내하려고 할 것인지 수용하려고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니 인사교류를 하면서도 적정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적정한 인력 풀을 만들면서도 거주 이전이 최소화되는 그런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첫 번째가 특강력시권형입니다. 서울시는 사실 어디로 가든 거주 이전에 문제는 발생이 안 돼요. 또 하나가 뭔가니 적정한 인력 풀을 만들면서 거주 이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도청 소재지가 입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이쪽은 통합 운영을 해도 거주 이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 도원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청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의회 직렬이 신설이 되면 반드시 거주 이전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것들을 공무원들인데 강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의회 직렬이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시든 부산시든 특강력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일종의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려되면서도 적당한 방법이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예. 한 말씀만. 예. 아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경상남도가 실질적으로 면적이 74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가 605평방킬로미터죠. 경상남도의 지역적 범위가 굉장히 커요. 넓어요.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경상남도의 어쨌든 이제 뭐 부군수나 아니면은 이제 무슨 말하자면 이제 직할위원 저 조그마한 어떤 자리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도 단위의 어떤 어떤 왕래하는 거리가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계속 평생 동안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있던 대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인사가 그렇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 속에서의 인사 범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예컨대 뭐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4시간이나 걸리는데 이런 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하면 어디든지 경상남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정부가 걱정해 가지고
직렬화를 시키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 이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이런 그 직렬의 문제, 의회 직렬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정말 의정 활동을 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문제인지 한번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 그 의회 직렬 이거를 제가 저 국회 보좌관이 있을 때 맨 처음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담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2005년 6월달 아마 그때 그 지방의원 유급제가 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그 행자부였죠. 행자부에서 세 가지 안이 필요하다고 국회를 찾아왔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방의원 유급제. 왜냐하면은 이게 유급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토호 세력들 그런 사람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면서 좀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지방 의원 유급제를 도입해 달라는 게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일하기가 힘들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책 보좌관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세 가지였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그때 여론이 너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정책 보좌관제는 다음에 하자. 그리고 지방의회 이제 인사권 독립을 그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때 그 행안부랑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반 행정직들에 대한 인사권은 그 지방자치제 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장은 인사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놨던 게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만 지금 바뀌었는데요. 후속 법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의회 직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행정직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데 그 부분을 지방의회 그 의장한테 넘겨버렸을 때 이게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직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이제 논의했던 게 그거였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회 직렬이 생기는데 그 저기 아까도 말씀 인사 적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당초는 국회까지 전체 아우러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도를 넘어갔을 때 그런 거주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국회를 제외하고 광역 단위로 해가지고 기초와 광역을 묻는 안을 좀 계획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국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아시다시피 저기 항아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더라도 승진이 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은 보통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5급, 4급 뭐 과장이지만 과장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9급까지. 근데 국회는 들어가서 얼마 안 되면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니까 승진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 직렬에다 신설해주면 정원 대비 뭐 몇 급 하지 말고 의회만에 해가지고 좀 그 중간층을 좀 넓혀준다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사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고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광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분수 제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됐을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기초의회 같은 경우 사무국장이거든요. 사무국장을 달기 위해서는 뭐 광역의회 가가지고 뭐 2년 정도 가서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뭐 국장을 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 보직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걸 정말 저기 떠나기 싫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해가지고 근데 항아리 구조로 일찍 그 승진을 시키다 보면은 이분들이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승진해놓고 그냥 집행부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진해놓고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은 못 옮기는 식의 그런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한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의회 직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권 독립이라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틀을 만들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대한 이게 줄여가기 위한 그런 모색이 필요하지.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반대할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하기보다는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의 의견이 이제 그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의회 증결 신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좀 더 제도적인 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은 우리 모두의 이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흘러갔고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면서 하지만 시간을 정말 1분도 안 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의견 중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시청이나 구청에 비해서 시의회는 너무 멀리 느껴진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의회 만날 기회도 별로 없더라.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더해서 시민이 요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커졌거든요. 향후 이런 주민자치하고 지방의회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지향해야 될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아주 짧게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교수님.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민주주의를 그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의회와 주민이 이제 연결하는 건 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년 전에 했던 말씀을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대표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덕담만 하고 갈까 하다가 이왕이면 좀 이렇게 그 부흥 대회처럼 새롭게 한번 거듭나자 이런 의미를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제발 국회가 본받도록 새로운 지방의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대와 이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광태 교수님. 그 하트라키 뭐 어쨌든 민주주의 용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론을 가르치면서 과제를 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하나를 좀 한 2시간 이상 되는 걸 시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감문을 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처음 지방의회를 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지방의회가 사실 멀리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지방의회에 있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 시민에게 있느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방의회는 실질적으로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뭐 서울시 대의회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의원 숫자가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그 의원 숫자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가 저기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당 의원 숫자가 최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가 워낙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어떤 구조가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사실 뭐 22만 5천 명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가 22만 5천 명이에요. 광역은 뭐 굉장히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의회가 옷깃을 스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해야 이게 정말 대의민주주의가 되고 헤드라키 민주주의가 될 텐데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미 원장님. 예, 헤테라키의 헤테는 서로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키는 통치를 말합니다. 서로 이질적인 게 통치하는 유일한 지방정부 기관은 지방의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는 의회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이질적인 원리가 믹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의 미래 청사진은 지방의회가 의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방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외연을 더욱 확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죠. 이 주민자치회를 지방의회로 끌어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 118조 2항에 자치를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의회로 바꾸는 것이 미래 청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창호 박사님. 예. 뭐 지금까지 지방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체감이 낮았다라는 것은 뭐 어쨌든
구조적으로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정진술 의원님 와 계시지만은 언론이 서울시장님을 조명을 하겠습니까? 정 의원님을 조명을 하겠습니까? 그건 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한 분의 시장보다 더 많은 어떤 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서울시정을 이끌고 책임을 지고 하는 거는 서울시장님일 수밖에 없으니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기대는 합니다. 앞으로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내년 13일 1월 13일 이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은 제가 제일 이제 기대를 하는 게 기관 구성에 다양합니다. 지금과 같은 분리형 기관 구성에서 만약에 통합형의 기관 구성 형태가 나타난다면은 그 지역에서는 지방의회 혹은 또 지방의원의 역할이 법적으로 규정된 이상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보다는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평가 인식이 좀 더 좋아하실 수 있는 그다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진술 의원님.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좀 더 소통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맛보건데요, 1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 통장협의회 같은 관변단체가 있는데 행사를 갔다가 이분들을 봐요. 16개 그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을 한번 그 엑셀로 돌려봤더니 딱 2,000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1년 동안 행사를 10군데 가든 20군데를 가든 2,000분밖에 못 만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분들을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그 직접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고 수단이 좀 필요한데 또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행안부가 또 묶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리고 싶다고 그래도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못하게 말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통제 좀 떠나가지고 저희가 각 예를 들어서 그 농촌형 그런 의회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수단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대도시형이라고 하면 만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서 진정한 이런 직접 민주주의와 대민주주의가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모든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질문들을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서울시의회에 덕담만 한 것은 아니고 또 서울시에 또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권고와 또 의견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못지않게 앞으로의 30년이 지금까지 30년을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2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